예, 우리 첫째 시간에 그 민사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절차의 흐름 속에서, 흐름에서 이제 쟁점을 잡아나가는 과정이다. 이제 쟁점을, 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이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또 한 번 하겠지만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문제나 혹은 사안의 적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제 검토는 크게 요즘에 와가지고는 흐름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사안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결국 이 부분은 이제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면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목차는 이제 이건 이시훈 교수님 민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대개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총설 해놓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1편이 총설, 그 다음에 제2편이 소송의 주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민법에 보셔서 알겠지만 주체와 객체 이렇게 이제 이건 우리가 권리 주체, 권리 객체 이렇게 하듯이 소송의 주체, 소송의 객체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 소송의 주체는 일반적으로는 그 실체법에서는 권리자와 그 다음에 의무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물권자, 물권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실제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절차법적인 거는 뭐 익히 다 알겠지만 이런 삼각구도죠. 이런 삼각도 해가지고 판례가 있고요. 판례가 있고 판사. 여기서 대개 이제 통상 우리 이제 법원이라고 합니다. 판사라고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판사라고 얘기했고요. 이 판사가 있고 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고가 있을 겁니다. 물론 소는 이 소송이 주체 중에 이 원고가 누구한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이걸 어디에 제기하냐면 법원에다 제기했겠죠. 그죠? 법원에다 제기하고 다시 이걸 너한테 소가 왔다라고 이제 송달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관계. 요거는 결국 법원, 원고, 피고. 이 원고, 피고를 뭐라냐면 당사자라고 하겠죠. 그죠? 요 두 원고와 피고는 실제법상에서의 권리자와 의무자 관계라고 파악한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실제법에서 배웠던 또 다른 그 당사자에서 다시 법원을 첨가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법원, 당사자 그 주체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객체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청구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좀 논의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일단 청구. 이걸 우리가 나중에 보면 소송물이라고 하죠. 소송물. 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판례로 들어가면 이 소송물의 이론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다가가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있고요. 그래서 원고, 피고가 있고 법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당사자는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이고 법원은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찾아나가는 것. 그럼 이 과정들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원고가 누구한테? 피고한테 소를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소장이 나오면 소장. 소장은 어디다 제출하냐면 법원에 제출하겠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 소장에 대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심사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건 나중에 이제 적식 심사라고 하는데 적식 심사를 하고 만약에 이 심사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소장을 법원에 제기했으니까 이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바로 이제 송달하는 과정을 갖겠죠. 그죠? 누구한테? 피고한테. 요때부터 피고가 생기는 거죠. 요 전까지는 원고하고 법원만 생기는 거고. 송달하게 되면 나중에 답변서 제출하는 업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답변서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게 있고 부정하는 게 있겠죠. 대개 이제 부정하겠죠.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원고의 청구를 인락이라고 하는데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상정하기 힘드니까 통상 부인을 전제로 해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부인하고
부인하게 되면 서로 이제 싸우는 어떤 마당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변론이에요, 변론. 변론하면 이제 변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권리관계를 확정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과정.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부인하고 변론하고 판결하는 이 과정 우리가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여기서 심지어 여기서 적식 그럼 무엇이 적식인지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냐 이 기준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법 조문이 되겠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민사소송법이 되겠죠. 일단 그럼 소장에는 그럼 어떤 것들을 기재해야 되느냐? 극단적으로 나중에 한번 하면 되겠지만 소장이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이 들어가면 소장 해놓고 여기 지금 당사자가 여기 원고 피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 부분이 또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장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청구 취지는 어떻게 될 것이고 청구 원인은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법조문에 있으니까 이 법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그러면 이거 만약에 적식에 심사를 했는데 적식에 맞지 않았다. 그럼 다시 뭐예요? 소장을 반려시켜야 되겠죠. 그럼 무조건 반려시켜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가급적이면 일단 만약 반려시키면 얘가 또 소를 제기할 것이니까 그럴 것 없이 그러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적식에 대해서 그럼 다시 네가 적식하지 않았으니까 보정해라. 보정해가지고 다시 내라.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한번 좀 더 들어가가지고요. 그럼 어떤 것이 쟁점이 되느냐? 그럼 적식에서 소장을 제출하면 여러분들 실제법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청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실제법적 효과가 생기냐면 소멸, 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실제법적 효과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소멸, 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겨요? 소장을 제출할 때. 그런데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서 적식했는데 다시 반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반려가 됐으면 그러면 이건 제대로 된 소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처음에 냈을 때 소장 제출 시 혹은 두 번째 뭐예요? 아니라 보정을 했으니까 보정 시 그러면 이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게 소장 제출 시냐 보정 시냐라고 하는 관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쟁점, 이게 쟁점이라는 거죠. 이런 쟁점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런 과정, 이런 절차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것들, 이런 경우의 수들, 생길 수 있는 이 경우의 모든 수들, 이 모든 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해결 과정을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봤지만 이런 해결 과정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죠? 바로 이런 쟁점들을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학설은 이것이 맞다. 학설이라는 게 뭡니까? 학설. 다시 한번 학설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학자들이죠. 학자들. 해석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견해면 이 견해가 10명의 학자들이 있어요. 10명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 10명의 학자들 중에 9명, 8명이나 9명 정도가 만약에 소장 제출시다 아니면 보정시다. 만약 보정시라고 9명이 이걸 지칭하게 되면 이걸 대개한 통설이라고 합니다. 통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10명의 학자들 중에 대개 한 6명이나 7명 정도. 그러면 10명에서 7명 정도면 이때 뭐가 돼? 이때는 다수설이라고 합니다. 다수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다수설의 상대가 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소수설이라고 하겠죠. 소수설. 그리고 요 소수설 중에 있잖아요. 만약에 이 소수설을 주장하시는 분 중에 조금 전에 누가 계셨냐면 이시훈 교수님이 여기에 소수설을 주장하셨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시훈 교수님이 주장하는 모든 견해들은 항상 뭐가 됩니까? 이 학계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 판단하는 법원의 판사들도 이시훈 교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눈여겨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소수설 중에 이시훈 교수님이 새롭게 어떤 논리적인 부합성, 논리적인 어떤 주장을 하시면 이걸 뭐라 하는 이거를 유력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력설. 그러면 유력설, 다수설, 통설, 소수설 이렇게 이제 학설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최소한 통설과 다수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 통설과 혹은 다수설과 함께 판례들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판례들이
이 통설과 다수설에 거의 부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는 게 바로 이 민사소법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논점이 생기거나 혹은 아주 예외적으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때 유력설을 한 번씩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데 다연스럽게도 유력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민사소법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진 않고요. 가끔 이주인 교수님께서 몇 가지 유력설을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험에 그렇게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이런 과정 속에 심지어 소장을 제출하자마자 바로 이런 쟁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공부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소장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소장을 제출하면 가장 문제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고하고 피고인데 그 전에 뭘 보면 되냐면 소장을 제출하는 곳이 어디예요? 법원이라고 그랬죠. 법원. 이 법원이 그러면 어떤 법원이어야 되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어떤 법원이어야 되냐면 바로 관할이 있는 법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관할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끝나자마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법원에 대한 관할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할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관할에 관한 논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차라고 한다면 민사소송법 해가지고 소송의 주체 법원, 그래서 두 번째 1절이 나오는 게 재판권이죠. 재판권. 그리고 제4절이 관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논리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이라고 하는 걸 해석하는 법학이라고 하는 거죠. 법학. 이 법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이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건 쪼개 분석하고 다시 이걸 분석한 걸 다시 분류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분석과 통계를 왜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 학문이라는 거죠.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법조문들 이런 식으로 다 이해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지금 다 일일이 이렇게 다 규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면 그런 이제 그 민사소송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 관할, 법원. 그럼 법원은 이 관할을 규정하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 관할을 규정할 때 법원이 임의로 이 관할을 규정할 것인가, 임의로 관할을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전제조건이 뭐였어요?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절차법. 그죠? 절차법은 공법입니다. 공법. 공법이니까 뭐가 됩니까? 이건 강행 규정이 되겠죠. 공법하고 반대 개념이 뭐예요? 사법이죠. 사법. 사법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는데 강행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 강행 규정은 뭐예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좀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민법에서 배우셨겠지만 강행 규정 밑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당사자 의사가 있을 수 있겠죠. 당사자 의사 밑에 뭐가 있어요? 임의 규정이 있을 수 있겠죠. 임의 규정 밑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문제가 생기면 임의 규정은 당사자 의사가 있으면 당사자 의사가 우선하는 것이고 강행 규정은 당사자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강행 규정이 위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반할 수가 없어요. 만약 위반하게 되면 강행 규정이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무효가 되는 무효. 그러면 절차법이니 강행 규정 더군다나 그러면 해석법학이라면 이 강행 규정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걸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절차법은 바로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강행 규정 위반하면 이미 한번 여기서 이제 해서 우리가 했겠지만 소장을 제출해서 바로 판결까지. 그러면 판결에서 요 중간 과정 우리가 뭐냐면 변론. 그러면 소장 제출하는 게 강행 규정에 위반된 소장이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돼? 무효가 되겠죠. 무효. 그리고 변론을 했는데 이 변론이 절차법에 위반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 미리 한번 더 논의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지만 이 판결. 만약에 이 판결이 나왔다. 이걸 간과한 판결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간과한 판결.
뭐 이 무효임을 간과하고 내린 판결, 이 판결도 무효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건 뭐예요? 공법이라 하죠. 국가의 어떤 행위란 말이에요. 이 국가의 행위를 무조건 당사자들이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걸 무효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제까지 해왔던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럼 이제까지 해왔던 이런 모든 사람이 관여했던 이 과정을 바로 무효로 만들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또 쟁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또 이게 유효설, 무효설 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전부 다 유효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사유, 당사자 적격이었거나 재판권이 없거나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 계속이 없는 경우, 대개 이제 재판권이 없는 경우, 이거는 기본 강의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재판권이 없는 경우,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적격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소송 계속이 없는 경우, 요 네 가지가 이제 요 네 가지를 빼놓고는 전부 다, 그러니까 물론 요 소송 계속이 또 굉장히 좀 많긴 해요. 요 과정이 어쨌거나 이 무효 과정에서 무효서를 빼놓고는 전부 다, 이 무효인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유효로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또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이런 일반적인 과정들이고요. 그게 바로 이 강행 규정에 관한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차로 보면, 4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민사소송법 해가지고 제 2장에서 2절, 민사소송법 법규 종류에서 쟁점해가지고 강행법규, 의무법규, 쟁점해가지고 금반원의 원칙과 실효 원칙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이제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쭉 쟁점들을 잡아나가는 과정,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보면, 계속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지금 소장을 제출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법이라는 거, 있죠? 이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는, 강행규정이다. 요거에 대해서 판례는 판결에 대해서 다시 유효설, 무효설이 나눠져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전에 강행규정에 관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간과한 판결. 이 간과한 판결을 유효로 할 것인가, 무효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논점, 이런 쟁점, 이런 것들에 대한 학설과 판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네 가지를 빼놓고 전부 다 유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또 정리해야 될 게 아까 시간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전반적인 전부 다 통일적으로 그 백지 조항으로 정리되는 게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 나중에 이제 그 답안을 쓰면 이제 신의칙 이렇게 쓰시는데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전부 다 이제 풀 네임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신의칙은 이제 강의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신의 성실의 위반.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이걸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예외적 적용서. 되게 다수설입니다. 이게 다수설.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이제 호문혁 교수님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이제 호문혁 교수님은 아주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소설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은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적 적용서, 우리 그 판례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신의성실 원칙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민법에서 뭐냐면 부수적, 파생적 원칙,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에서는 발현 형태.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제 이준희 교수님을 비롯한 대개의 학자들은 파생의 원칙이라고 안 하고 발현 형태라고 하는데, 이 발현 형태는 다시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 형성, 행위. 그 다음에 금반원 원칙. 에스투페라고 그러죠. 금반원의 원칙. 모순, 행위, 금지.
원칙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 그 다음에 속권남용 금지. 속권남용, 권리남용 금지 원칙하고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심리 측에 가면 다시 또 부당형성행위, 금반원칙, 실효원칙, 속권남용 금지 원칙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발현 형태로 해서 배우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한번 이제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필요한 건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금반원 원칙하고 실효 원칙 그리고 요거에 대한 판례들도 많아요.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많다는 건 이거에 대한 사건들이 많다는 거고 이거에 대한 사건들이 많다는 건 이거에 대한 학설들이 많다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금반원 원칙하고 실효 원칙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이게 바로 민사도법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어떤 관점, 논점, 어떤 쟁점의 우선적인 의미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시고서 공부를 하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강행 규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소장 제출하면서 뭐에 관한 논의가 나오냐면 법원의 관할 문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제 2편으로 갑니다. 제 2편으로 소송의 주체, 그래서 1장 법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은 당연히 대한민국 법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럼 대한민국 법원은 어느 것이 있느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겠지만 뭐 행정법원,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그다음 대법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이름만 하는 정도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시험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그것이 너무 이제 장사꾼처럼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대략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한번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한 번씩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내용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장 보면 법원이 있고요. 제1절 보면 재판권이 있고 거기서 재판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조금 전에 했지만 관할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당연히 뭘 전제 조건으로 하냐면 국내 관할을 전제 조건으로 하겠죠. 그러면 풀네임은 국제재판 관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국제관할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달리 부르는데 그럼 국제재판소, 이거 이제 섭외소송이라고 하는데 섭외소송, 사법이 영역이 연결되는 이 부분, 그럼 국제재판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 국내 재판관을 하기 전에 한번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관할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국제재판관할은 또 역으로 가가지고 국내 재판관을 하고 나서 국제재판관을 하는 게 이해하기 편하다. 이런 이제 논리적인 이제 과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관할을 보겠죠. 그러면 관할을 보면 저 첫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관할이라든지 당사자에 관한 것들은 법조문을 잘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법조문이 중요하고 또 학설과 판례가 중요한지를 미리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관할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을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의미 있게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에 보면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관할에 보면 관할은 2조에서 6조까지 그 다음에 7조에서 24조까지 25조 나머지 이제 28조, 29조, 30조까지 해가지고 논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22조에서 6조는 제가 역으로 설명해 드리면 2조에서 6조는 이른바 보통재판적 거기 법조문에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이건 특별재판적이죠. 그 다음에 이건 관련재판적입니다. 그리고 이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 그리고 만약에 이 관할이 없어요. 관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관할 있거나 변론관할 합의관할이 있거나 변론관할이 있으면 그러면 관할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할이 없다 그러면 이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이송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이송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2조에서 6조 이렇게 법조문들을 명확하게 알아두는 거 29조 30조까지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
관할에 관한 법조문들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법원의 관할 문제하고 당사자에 관한 문제들은 주로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법조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법조문, 그 다음에 법조문과 학설, 그 다음에 학설과 판례, 세 가지 경우수가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법조문을 명확히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해 가는 과정들이 바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보면 그 소송의 주체에서 법원 관할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토지관할입니다. 토지관할. 이 토지관할의 어떤 대응 개념이 뭐냐면 사물관할이죠. 사물관할. 그러면 이 토지관할은 어느 법원이 할 거냐? 어느 법원. 그리고 사물관할은 어느 부에서 할 거냐라고. 어느 부. 그러면 단독부가 있고요. 합의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독부하고 합의부가 있으면 사물관할에서 단독부하고 합의부면 이 단독부하고 합의부가 어느 과정에서 어느 부에서 이걸 담당할 것이냐, 이게 주로 이제 2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논의들, 세부적인 논의들이 이제 교과서를 보다 보면, 그리고 논점을 잡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냥 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단독이다, 합의다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법조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또 합의관할하고 법조문 가면 이거에 대한 요건, 효과 이렇게 이제 또 나눠지겠죠. 그죠? 요건과 효과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잡아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바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이런 과정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 중에 하나의 뭐가 돼요? 관할을 경합이라고 하는 경합. 이 중에 하나를 이 중에 이 중에서 일택 하나를 택하는 과정.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변리사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느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건지, 어떤 법원에 대한 이런 관할권이 있는 건지를 알아야만, 이런 것들 알아야 되면 소송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또 역으로 올라가서 다시 항상 법조문을 이렇게 보는 습관들을 들여두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또 역으로 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아까도 우리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문들을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좀 더 들어가면 관련 재판적이 있는데, 이 관련 재판적, 어떤 관련 재판적이냐면 다시 또 객관적 병합에 대한 관련 재판적하고 그다음에 주관적 병합에 대한 관련 재판적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가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객관적, 주관적 병합에 관한 논의들. 너무 이제 들어가면 이거는 강의 개관에 관한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강의만 과정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해하더라도 처음에 민사소송법을 접할 때 매우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이송에 관한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런 전반적인 관할 선택에 관한 문제. 이 부분 하나, 관할 선택. 이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객관적, 관련적 병합. 병합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이송 문제. 이송 문제. 여기서는 이제 요 세 가지가 중요한 논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관할 선택에 관한 토지 관할의 일반적인 과정. 이건 법조문을 가지고 정확히 알아두면 되고, 이것도 사실상 법조문이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송에 관한 우리 판례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에 대한 학설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는데, 대개 이렇게 학설과 판례가 나오면 우선 판례를 논의하지 마시고요. 이 학설을 먼저 논의하시고서 판례를 논의를 하는 게 맞아요. 순서상.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학, 판, 검, 이런 식이죠. 학, 판, 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답안을 쓰시는, 답안은 학,
판검 이런 식으로 검토해가지고 답안을 쓰는 어떤 룰이 나와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막 점수를 엄청나게 막 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판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과정 속에서 논점을 얼마나 이런 이 주제들 논하는 주제들 쟁점들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가 나중에 보면 고득점의 가장 기본적인 논의고요.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이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느냐가 결국 나중에 고득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민사소송법이 변리사에서는 과락의 문제가 아니라 고득점을 얼마나 하느냐의 이 과목이기 때문에요. 이런 쟁점들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기본 강의할 때 그 기본기를 반드시 탄탄히 다져줘야만 고득점이라고 하는 거듭 얘기하자면 이 변리사에서는 이 고득점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어떤 테마,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관할만 해도 이렇게 대략 크게 이제 세 가지 논점들이 생기고요. 이 사물 관할 같은 경우도 논점이 하나 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반소하고 연결돼서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자 그러면 너무 끝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번 논점 생기는데 이거는 뒤에까지 가셔가지고 한번 다시 오셔서 그때 논점들을 한번 잡으셔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앞에서 이제 거의 건너뛰다시피 한 것 중에 하나가 민사소송법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상. 뭐 노스텔저죠. 이상.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평이라는 거죠. 공평, 적정, 신속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민사소송법 1조에 나오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크게 뭐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법원에 들어가면 관할 문제가 생기면 이건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냐면 공평과 적정과 신속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만약에 이 판단을 받는 데 있어서 법원에 대한 어떤 불공평한 문제, 적정하지 아니한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법으로 아예 해놓은 게 뭐냐면 바로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회피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회피는 없고요. 제척 문제도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이 기피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공평과 적정과 신속의 하나의 어떤 형태라는 거예요. 어떤 발행 형태로 나오는 게 바로 제척 기피,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그리고 기피 사유, 제척 사유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할 문제하고 바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회피는 안 나온다 시험에 이제 제척 기피, 특히 이제 기피 사유 이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법원은 한 문제 정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대개 이제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제 법원에 대한 이 문제가 이제 아직 안 했는 이제 국제관할 문제, 이 국제관할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국제재판관할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국내관할 토지관할 문제 거기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고요. 아주 부수적으로 이런 문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거의 한 5년 동안 이게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언제고 한 번 나올 수 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기에 있는 국제재판관할만 해도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국제재판관할하고 국제관할 합의 문제까지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2014년도였어요. 2014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되게 보면 또 나오기 힘들어요. 되게 한 10년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파악하다 보면 거의 10년 주기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쟁점들을 잡아나가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밟아나가는 게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이렇게 법원들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법조문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더라라고 하게 되면 법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들 그리고 논점들 이런 쟁점들을 빨리빨리 잡아나가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틀을 잡아놓는 것이 민사소송법을 빨리 나가는 공부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법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쟁점들을 이런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잡아나가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라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국제재판 관할 얘기가 나오는데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재판 관할하면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좀 더 재밌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는 국제재판 관할이지만 미국은 국무부가 스테이트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국무부 장관이 거기서는 왜 우리나라 그 외무부 장관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는 미국에서는 이 각 주들이 있잖아요. 각 주들이 하나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각 주에서 요 주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쪽 주하고 이쪽 주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걸 원래는 옛날부터 얘네들이 이걸 원래 전제조건에서 만든 부서가 국무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는 외무부가 돼요. 외무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 국제재판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있고 외국 국가가 있다면 국내가 있고 외국인이 있다면 외국인이 만약 우리나라에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우리나라가 외국에 소송을 제기하냐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니까 국제재판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한테 소송을 제기하면 그럼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이 있느냐 관할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국제재판 관할이니까 결과적으로 요 법리대로 들어가면 결국 이 외국인을 누구처럼 그냥 국민처럼 생각해가지고 국민과 국민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 똑같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요. 이걸 뭐냐면 역추지설이라고 그래요. 역추지설. 옛날에는 이렇게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 이렇게 토지관할, 그러니까 국내와 국내의 재판관할을 같이 이제 토지관할을 우리 토지관할은 무슨 문제였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국내관할했잖아요. 이 국내관할을 역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갈까봐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긴 한데 갑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갑이라고 하는 A라고 해야 되겠지. A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몽골인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뭐 파키스탄인이 있다. 그러면 A하고 B가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몽고인하고 파키스탄이 우리나라에 소를 제기하면 우리나라 중앙법원은 얘네들의 소송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국제재판 관할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몽고인이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인이 예를 들어 부산에 살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몽고인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인 거죠. 그래서 A하고 B는 그냥 서울 사람, 부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은 뭐가 있어요? 아까도 만약에 몽고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부산이라면 부산이 보통재판적일 거고 그 다음에 서울은 뭐가 돼요? 얘가 원고니까 당연히 의무이행지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얘한테 뭐가 생겨요? 특별재판적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원에 관할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 국제재판관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얘네들 몽고인과 파키스탄인을 몽고인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 파키스탄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서울중앙지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없다만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뭐가 돼요? 토지관할을 다시 역으로 국제재판관할에다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의 논의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해서는 국제사법 2조에서 규정되어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쟁점이잖아요. 이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배설, 역추지설, 수정, 역추지설 뭐 이래가지고 세 가지 학설이 있었는데 이미 국제사법 2조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성 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 논점이긴 합니다. 쟁점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국제사법 2조든 이런 학설이든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점들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주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바로 민사소법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면서 이게 어디에서
어떤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잘 보세요. 어떤 과정인지.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소장을 제출하잖아요. 소장 제출하고 그 다음에 송달하고 그 다음에 답변서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왔으니까 그럼 소장을 제출한다라고 하는 건 법원에다 제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법원에다가 어떤 법원이에요? 관할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 관할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 관할은 국내 관할이니까 이제 국제관할,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도 생겼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들에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래 전체적인 절차 흐름에서 어떤 단계에서 흐름들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절차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교과서라든지 일반적인 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면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기가 매우 수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관할에 관한 2조 이하에서 34조까지, 35조까지 쭉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요. 국제재판관할에서는 국제사법 2조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학설과 종래 판례와 학설, 이거에 대한 논의. 여기서 또 논의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보면 합의관할 문제가 생기면 이 합의관할 문제를 역추주해가 다시 또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관할 문제 똑같이 풀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건 어느 정도 알아야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파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을 이해하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걸 자꾸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소송의 주체라고 여기서 썼었죠. 소송의 주체에서 법원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에 관한 논의가 여기서 아울러서 법관에 대한 이상에 관한 문제에서 법관의 제척, 깊이, 회피는 시험에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제척하고 깊이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거 그래서 제척 사유와 효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본 사례들은 각각 너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쟁점 판례 정리 노트에서도 기본 사례들 몇 가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넘어가셔야만 이런 것들을 얼마나 단기간에 파악해서 여러분들 걸로 정리하느냐가 바로 민사소송법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해야만 이런 과정들을 정리해야만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고득점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만 하시면 4페이지에 우리가 봤던 관할 위반에 대한 쟁점 국가제 해가지고 관할 위반에 대한 이송 신청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쟁점들을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체적인 절차 흐름에서 이런 논의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쟁점들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렇게 소장 제출했어요. 그 소장 제출하면 당연히 송달까지 적식 심사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답변서 제출하고 통상 답변서를 제출하고 통상 여기 변론 개시 전 과정에서 소송 요건이라는 걸 검토를 합니다. 이 소송 요건 중에 지금 바로 이 법원에 대한 관할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소송 요건에 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 이 소송 요건은 이 법원의 관할도 물론 소송 요건이긴 하지만 이때 소송 요건 하면 주로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냐면 당사자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소송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거는 좀 더 여러분들하고 이제 논의가 필요한데 일단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소송 요건에 관한 논의가 이제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소송 요건은 어떤 의미냐? 이 적식에 관한 문제 있잖아요. 이 적식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장을 제대로 적식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걸 나중에 한번 하시게 소장 각하 명령에 관한 문제, 명령에 관한 254조에 보시면 나옵니다. 소장 각하 명령에 관한 논의가 나옵니다. 법조문 다 나와 있어. 아까 이게 248조고요. 소장 제출은 248조입니다. 그래서 송달 249조, 그 다음에 소장 각하 명령이 254조 이렇게 이제 249조는 적식, 249조가
적식에 관한 문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답변서 제출이 256조입니다. 256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정까지 하고 소장 각각까지 하는 이런 과정들, 다 법조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법조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그것을 파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법조문 이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소송 요건 들어가시면 이 당사자에 관한 논의가 생깁니다. 이제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 놓으셔야만, 그리고 이런 데서 장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빨리 정리해 놓으셔야만 민사소송법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지금 소송 요건에 관한 이 관할 문제 정리 한번 하시고요. 이게 끝나면 뭐가 나오면 바로 당사자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당사자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2달 정도만 지나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사례 강의 정도만 들어가시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걸 깨닫는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소송 요건이 들어갑니다. 이제 소송 요건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소송 요건은 크게 이제 형식적 소송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적 소송 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적 본안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책에서 잘 못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미리 이렇게 감을 잡고서 들어가시는 게 매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본안적 소송 요건에 들어가면, 이 본안적 소송 요건에서는 다시 또 당사자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다시 또 권리, 이걸 뭐라 하냐면, 소송적 본안 요건을 뭐라 하냐면 권리 보호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 권리 보호 요건인데, 이 권리 보호 요건 다시 또 권리 보호 자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권리 보호 자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권리 보호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요게 바로 소외이익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소외이익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초기에 이제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했던 게 바로 소외이익 문제가 생기는데, 권리보호 자격은 통상 우리가 이제 얘기한 청구적격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 이렇게 이제 요게 나옵니다. 당사자 적격.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당사자 적격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형식적 소송 요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주로 논의되는 게 당사자의 능력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송 능력에 관한 문제, 좀 더 들어가면 변론 능력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당사자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법원은 이제 관할 문제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관할 문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당사자 적격, 일반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당사자 적격이 다 이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요 부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 능력하고 소송 능력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에서 민법에서 배웠다시피 이게 이제 권리 능력이 되는 거고, 요게 행위 능력이 되니까,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은 전부 다 뭐가 됐다. 이거는 권리 능력이 없으면 무효고, 이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취소 가능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요 당사자 적격은 특히나 요 민사소송법에서 요 부분에 되게 이제 학원 교재에서 우리가 이제 통상 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설명하는데, 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논의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 가면 이제 민사소송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서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매우 의미 있게 이제 다가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소송 요건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합니다. 형식적 소송 요건, 소송적 본안 요건으로 해가지고 권리 보호 요건 해가지고 권리 보호 요건에 다시 또 권리 보호 자격, 권리 보호 이익이 있고, 여기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편제상에서 보면 당사자는 처음에 당사자 특정인 되어 있는, 이 특정은 바로 여기 있는 적식, 이때 이제 특정. 그 다음에 당사자가 확정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당사자 확정이 되어 있으면 당사자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으면 당사자의 자격에는 총 4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4가지. 조금 전에 봤던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그다음 소송 능력, 그다음 변론 능력,
네 가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 당사자 적격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리보호 자격으로서 당사자의 적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서만 인정되는 거냐면 소송법 여기에서만 논의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만 소송 적격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소송적 권리보호 요건 본안 요건이기 때문에 이 본안 요건이니까 여기서만 논의되니까 여기 자체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건 시험 문제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한참 이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정도가 되는데 어쨌거나 그만큼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이거는 권리 능력이라든지 행위 능력은 민법상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어떤 형식적인 의미에서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뭘로 가버려요? 각하로 가버리면 돼요. 근데 이걸 각하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까지도 전부 다 뭐가 돼버리냐면 쟁점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송법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사자 적격 자체가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쟁점이 되구나. 이걸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슬기롭게 넘어가느냐가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민사법을 하시다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소송 요건은 미리 저한테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어떤 분한테 소송법을 들으시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놓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당사자 적격에 관한 것은 이행해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안 적격이라고 하고 이 본안 적격이라고 하기 때문에 뭘로 이게 각하해라고 각하.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그 뭐냐 이게 말소등기에서 등기 의무자가 아니면 이건 기각을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판례가. 그러면 이 기각을 하라고 왜 기각을 하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각하를 하라고 했는데 왜 기각이라고 하냐? 이런 부분, 왜 이런 불일치가 생기느냐? 이게 쟁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쟁점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는 바로 거꾸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픈데 지금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소송 요건. 이제 우리가 지금 당사자 있고 법원이잖아요. 법원은 이제 그런 식으로 논점을 잡아내고 그다음에 당사자는 이런 식으로 잡아내고 제가 이 부분을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이 민사법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줘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쟁점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을 해나가는 과정, 공부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법원만 해도 무리 없이 이렇게 이해해 나갈 수 있는데 반하여 당사자로 들어가면 매우 힘들어지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극단적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하시다 보면 이게 반드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구나. 꼭 시험에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정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실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사자가 총설, 당사자 확정, 제3절 당사자 자격 그리고 제2간에 보면 당사자 적격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대개 이제 조금 전에 했지만 여기 이렇게 능력, 적격, 소송 능력, 변론 능력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요 의미가 뭐냐를 그리고 요거에 대한 쟁점, 판례, 학설 이것들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에 관한 논의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하도록 하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 할 때 이런 흐름들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전체에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과정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